아이크는 마계 군대의 마법사입니다. 이 친구는 엄청난 힘과 실력을 가졌기에 지휘관으로 승진했습니다. 지금 그는 부하들과 함께 아르세눔의 요새를 공격하여 장악하려는 임무를 수행 중입니다. 아이크는 자신의 군대를 어떻게 운용할지 전략을 짜고 있고 맙소사, 그는 요새 벽을 무너뜨리는 데 성공합니다. 예상보다 빨리 무너져서 그 자신도 놀랐습니다. 그의 돼지 조수가 아이크가 오크들을 이용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그가 지시한 대로 돌격추로 말이죠. 이후 인간과 악마들이 도시 성벽 안에서 싸우는 장면이 나오는데 악마들이 완전히 압도하고 있습니다. 아이크는 인간 군대 사령관을 찾아갑니다. 사령관은 아이크를 보자마자 알아봅니다. 그는 마왕군 제7군단 언딘 여단의 여단단장으로 이름을 날렸죠. 아이크는 사령관에게 세 가지 선택지를 제시합니다. 첫 번째 선택, 항복하고 영토를 넘겨주는 거야. 두 번째 선택, 진정한 전사처럼 나가서 자결하는 거고, 세 번째 선택, 아이기 밖에서 풍경을 즐기는 동안 도망치는 거지. 인간 지휘관은 악마가 자비를 베푸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지만 어떤 선택도 마음에 들지 않아서 아익을 바로 공격합니다. 하지만 아익은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고 단 한 번의 주문으로 지휘관을 쓰러뜨립니다. 돼지는 아익이 안전한지 확인하러 왔고 아익이 괜찮은 것을 보고 정말 안심했습니다. 아이크는 피기에게 부상당한 지휘관과 항복한 병사들을 돌보라고 지시하고 피기는 그의 행동에 깜짝 놀란다. 한편 아주 매력적인 여성이 마법 수정구를 통해 아이크를 감시하고 있다. 단 하나의 여단으로 단 일주일 만에 아르세나움을 점령한 아이크를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바라본다. 하지만 그녀는 항상 아이크의 가능성을 알고 있었다. 아이크는 자신이 있는 방을 보호하기 위해 방어 마법을 친다. 그리고 전투로 인한 파괴의 흔적을 살펴본다. 전투 후 많은 사람들을 다친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낀다. 두문 자신이 전쟁의 피와 고호에 결코 익숙해지지 못할 것을 안다. 그는 자신이 악마가 아니라 인간임을 밝히며 아이크는 그의 스승인 롬베르크가 최고의 악마 마법사였다고 설명한다. 롬베르크는 이 세계에 살았던 고대, 문명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아이크가 인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롬베르크는 그를 거두어 키우며 모든 마법 지식을 가르쳤고 죽기 직전에 롬베르크는 아이크에게 경고했다. 고도로 발달된 문명에 대해서는 절대 언급하지 말라고 했어. 재앙을 불러올 테니까. 그리고 가면과 로브를 절대 벗지 말라고도 했지. 악마가 내 진짜 정체를 알아차리면 절대 너를 용서하지 않을 테니까. 그래서 아이크는 할아버지의 충고를 진지하게 받아들였지. 할로윈 의상을 입은 귀여운 어린애처럼 말이야. 그러다 아이크는 이 방이 엄청난 결계로 봉쇄되어 있어서 자기 허락 없이는 아무도 들어올 수 없다고 생각했지. 하지만 맙소사, 그가 누군가를 발견하자 깜짝 놀랐어. 그가 앉아있는 테이블 바로 아래에 하녀가 숨어 있어요. 그녀는 겁에 질려 그에게 자신을 죽이지 말라고 애원하고 있어요. 그리고 떨면서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고 말해요. 그리고 웬걸 이 어설픈 하녀는 테이블에 머리를 부딪혀 기절해버립니다. 아이크는 20년 동안이나 비밀로 지켜왔던 자신의 비밀 신분이 이렇게 진부한 방식으로 드러났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어요. 그러고는 장면이 아르세늄을 돌아다니는 그에게로 바뀌어요. 그의 돼지 인형이 그와 함께 굴러가면서 그들이 가져갔다고 말해요. 도시 위에 있지만 아이크는 너무 많은 인간들을 살려두고 있어. 그는 돼지에게 현재의 마왕은 전임자와 달라서 결과만 중시한다고 말해. 그러자 돼지는 다른 지도자들은 사람들을 학살하고 도시 전체를 불태우고 싶어 한다고 말하고 아이크는 그들을 모두 죽이면 도대체 누구한테 세금을 걷겠냐고 말해. 그는 아르세늄이 무역도시이고 거기에 아무도 살지 않으면 무역이 완전히 멈출 거라고 설명해. 그때 갑자기 아이크는 자신과 이야기하려고 기다리는 사람들의 무리를 봅니다. 그리고 돼지는 그들에게 자신의 주인과 말할 권한이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아이크는 그를 무시하고 사람들에게 말하라고 합니다. 주저하는 사람들 중 한 명이 아이크에게 세금을 얼마나 내야 하는지 묻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아이크는 세금은 평소와 같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기뻐합니다. 하지만 아이크는 그들에게 만약 그들이 저항한다면 악마 군대에게 처벌받을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대답을 듣기도 전에 그는 어두컴컴한 미궁으로 순간이동 당합니다. 거기서 그는 거의 보이지도 않는 괴물에게 공격을 받고
알고 보니 이전에 만났던 매력적인 여자가 그를 그곳으로 소환했습니다. 그는 하데에게 자신을 아무런 이유 없이 소환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었다고 말하고 멋진 주문을 사용하여 괴물을 물리칩니다. 하데는 그가 강해졌다며 자신을 사파이어라고 소개합니다. 마왕군 제7핵심 사령관이라고 합니다. 아이크는 그녀가 자신의 상사이며 그의 비밀을 아는 유일한 악마라고 설명하고 매번 그를 죽이려고 할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사람처럼 연락을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재미없을 거라고 사파이어가 말하고 아이크는 자신을 불러보고를 받으려는 건지 궁금해합니다. 그녀는 이미 정령들의 도움으로 모든 것을 알아냈다고 말하고 그러면 왜 자신을 불렀는지 아이크가 묻습니다. 그녀는 악마 군주 다로가 직접 그를 만나고 싶어 한다고 말하며 그녀가 말하는 바는 그가 그런 엄청난 영광을 얻은 최초의 여단장이 될지도 몰라요. 아이크는 마왕이 자신을 만나고 싶어하는 이유를 궁금해하고 그녀는 그가 단 한 주 만에 아르세님을 점령해서 그를 감명시켰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자신이 그를 데려다 주겠다고 말하고 그는 그녀의 어깨에 햄을 올려놓고 그렇게 합니다. 사파이어는 실망합니다. 그가 자신의 가슴을 더듬어 볼 줄 알았는데 그는 너무 겁이 많아서 그러지 못했고 그녀는 그들의 엉덩이를 순간 이동시킵니다. 한편 이전에 있던 그 하녀는 깨어나 방에서 나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자신이 저주받은 장벽에 갇혀 있음을 깨닫습니다. 방에서 읽을 수 없는 쪽지와 함께 음식을 찾지만 그래도 음식을 먹어보니 맛있어서 오랫동안 굶은 사람처럼 허겁지겁 먹어치웁니다. 다음 장면에서는 아이크와 사파이어가 마왕성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성 주변의 악마의 기운이 아이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는 악마가 아니니까요. 그들은 성문으로 걸어가고 아이크는 입구에서 마법사를 발견합니다. 그는 생각합니다. 저 마법사가 성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을 확인할까? 사파이어가 확인했고 아이크는 걱정하고 있어요. 만약 가면과 로브를 벗긴다면 그의 진짜 정체가 드러날지도 모르니까요. 가면과 옷을 벗기면 그의 진짜 정체가 드러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파이어는 그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하고 그녀의 마법으로 아이크를 엄청난 힘으로 감쌉니다. 이를 본 마술사는 롬베르크의 손자에게서 이 정도는 예상했다고 생각하고 아이크는 마술사가 자신의 할아버지를 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고 마술사는 그가 최고의 마술사였기 때문에 모두가 그를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사파이어가 서둘러 악마 군주에 기다리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성에 들어서자 아이크는 마왕의 성 도머부르크가 엄청나게 크다고 설명합니다. 마왕의 엄청난 힘과 마법 실력을 과시하기 위해 지어진 성입니다. 아이크는 너무 긴 복도를 걸어가느라 지쳐서 사파이어는 날 수 있는데 자신은 그럴 수 없다는 게 불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항상 비행 마법을 배우고 싶었지만 그의 조종 능력은 그녀만큼 뛰어나지 않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엄청나게 높이 점프하는 것뿐이고 그러고 나서 그들은 왕좌 방문에 도착합니다. 사파이어는 악마 대왕과 이야기를 나누러 가고 아이크는 기다리는 동안 이 악마 대왕이 인류를 상대로 전쟁의 흐름을 바꾸고 단 한 번의 전투로 악마들에게 엄청난 이점을 안겨준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악마 대왕이 엄청나게 강하고 엄청난 괴력을 가졌을 거라고 생각하고 소문에 따르면 그는 냉혹하고 무자비하다고 합니다. 그들은 그가 친구든 적이든 무능한 자는 누구든 가차없이 죽인다고 하지만 누군가에게 잠재력을 발견하면 그들을 일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육체적이거나 마법적 능력이 없더라도 말이죠. 그는 능력주의를 중시하며 마계 군대를 완전히 변혁시켰습니다. 해마족은 본래 고독한 존재로 서로 끊임없이 싸워왔습니다. 하지만 현 마왕 다로우는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사파이어는 아이크에게 왕좌방으로 들어가라는 허락을 내립니다. 그래서 그는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마왕에게 머리를 조아립니다. 마왕은 그에게 고개를 들라고 하고 아이크는 왕좌에 앉아있는 바비를 보고 경악합니다. 그래서 그는 마왕의 딸이 어린이집에서 일찍 나왔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그녀는 최근 모두가 떠들썩하게 이야기하는 악명 높은 마왕이었습니다. 그녀는 그가 단 일주일 만에 아르세늄을 쓰러뜨린 것을 칭찬하지만 그는 단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며 사파이어가 모든 공을 가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다로는 그가 인간처럼 겸손하다고 말하고 아이크는 약간 땀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사파이어는 마왕에게 그가 지옥의 수호자,
롬베르크의 손자라고 말합니다. 마왕은 그것이 그의 겸손함을 설명한다고 생각하고 그가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아마도 그가 지도자를 죽이거나 마을 주민들을 학살하지 않은 이유일 것입니다. 아르세늄은 최소한의 희생으로 도시를 함락시키는 데 성공합니다. 그러자 아이크는 돼지의 말을 듣고 인간들을 죽여야 하는지 고민하지만 자신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이 일을 망칠 수 없다고 생각하며 마왕에게 말할 수 있는지 허락을 구합니다. 마왕은 그에게 허락하며 하고 싶은 말을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크는 인간은 공포를 두려워할지 몰라도 공포에 굴복하지는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는 마물이 지배하는 마을과 그렇지 않은 마을의 생산성을 비교하면서 지도자들이 사람들을 처형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비교해보면 어떤 방식이 군대에 더 효과적인지 명확해집니다. 다로우는 롬베르크도 그렇게 싸웠는지 궁금해하고 아이크는 그렇다고 확인해 줍니다. 악마 군주와 이야기를 나눈 후 아이크는 그녀 또한 고대 문명에 대해 알고 있으며 그 지식을 이용해 악마 군대를 혁신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다로는 그가 다른 악마들과 다르다고 말하고 떠나면서 언젠가 그의 가면 뒤에 있는 얼굴을 보고 싶다고 말합니다. 하루는 그의 가면 뒤의 얼굴을 보고 싶다고 말합니다. 악마 군주가 떠난 후 아이크는 가면을 벗습니다. 눈에 띄지 않게 그리고 젠장 그는 정말 초조해했다. 마왕이 자신의 가면 상황을 눈치챘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 사파이어는 그가 인간이라는 사실을 알아채지 못한 것에 감사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녀는 마왕이 그에게 상을 줬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처벌처럼 느껴진다. 장면은 아이크가 결계를 친 방으로 돌아오는 모습으로 바뀐다. 그는 자신이 그녀를 위해 남겨둔 음식을 먹고 기절한 하녀를 발견한다. 그는 그녀를 깨우고 그녀는 다시 사과하며 자비를 구하기 시작한다. 그는 제안서에 서명했고 그녀의 이름을 물었으니 진정하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자신을 13이라고 소개하고 그는 그녀의 이름이 좀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녀는 자신이 노예이고 노예들은 항상 번호로 불린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그녀의 어머니는 그녀의 이름을 사티에라고 지어주셨습니다. 아이크는 그녀가 그의 인간으로서의 비밀을 알게 되었으니 이제 그냥 보낼 수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딱 달라붙어 영원히 비밀을 지키겠다고 약속합니다. 아이크는 그녀를 믿고 그녀가 이제부터 자신의 하녀가 될 것이라고 선언하고 그녀는 그것을 듣고 기뻐합니다. 장면은 아이크와 에발리우스에게로 바뀌고 우리는 그가 이 도시의 지배자가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는 그것이 사파이어가 언급했던 보상이라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녀는 에발리우스가 아르세남보다 더 남쪽에 있으며 전쟁의 최전선에 있을 것이라고 그에게 말했습니다. 작은 마을일지라도 악마 군대에게는 매우 중요한 곳입니다. 그의 임무는 그곳을 보호하고 세금을 2배로 거두어 드리는 것입니다. 아이크는 전쟁 한가운데서 세금을 2배로 거둬야 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습니다. 전쟁이고 이곳이 최전선이라면 언제든 인간들이 공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피기에 먼저 성벽을 수리해야 한다고 말하고 얼마나 걸릴지 묻습니다. 피기는 6개월이 걸린다고 말하지만 아익은 그만큼의 시간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다가 아이디어를 떠올립니다. 그는 피기에 한 달 안에 성벽을 수리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피기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아익은 인력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다음 장면에서 인간과 악마 모두 보입니다. 벽을 함께 수리하고 있습니다. 피기는 두 종족이 사이좋게 화합하며 일하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습니다. 그는 아이크가 정말 천재라고 생각하며 일을 나눠서 8시간 교대 근무를 하도록 해서 밤낮으로 일할 수 있게 했고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여 사기를 높였다고 설명합니다. 아이크는 마법을 사용하여 수리 작업을 돕고 피기는 그를 따르면 인생이 풀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언젠가 아이크가 다음 마왕이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인간과 악마의 전쟁은 계속되고 있고 지금 악마들이 유세를 점하고 있어서 다로우는 매우 기분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정보에 따르면 인간들이 이웃 왕국과 연합하려 하고 있으며 만약 그렇게 된다면 전쟁의 판도가 완전히 뒤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로우는 아이크델리아의 성공적인 공격에 모든 것을 걸기로 합니다. 한편 인간 왕국에서는 화이트로즈로 알려진 강력한 기사 알리스테어가 에발리아 타란을 위해 소환됩니다.
다른 거점을 잃을 여유가 없으므로 그녀는 나서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녀가 임무를 받으면 바로 처리하러 갑니다. 동시에 아이크와 세이디는 왕국에서 자신들만의 임무를 수행하지만 세이디는 엉망진창인 게임에 휘말립니다. 어떤 남자가 공이 어떤 컵 아래 있는지 맞추기만 하면 된다고 말합니다. 정답을 맞히면 건돈의 2배를 주겠다고 합니다. 세이디는 선택을 하고 그 남자는 내기를 걸라고 합니다. 하지만 세이디는 내기를 걸 돈이 없습니다. 아이크가 재정을 맡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사기꾼은 자기 시간을 낭비했다고 화를 내고는 잠시 후 세이디를 쳐다보며 자신이 졌을 경우 다른 방식으로 돈을 지불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모든 컵이 공중에 뜨기 시작하고 알고 보니 그 빌어먹을 공은 처음부터 어떤 컵 아래에도 없었던 겁니다. 그 남자에게 돈을 잃은 다른 바보들은 완전히 격분하여 돈을 돌려받으라고 위협하기 시작합니다. 혼란 속에서 아이크는 세이디를 끌어당겨 그의 곁에서 하녀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상기시켜줍니다. 세이디는 그저 궁금해서 그랬다고 사과합니다. 그러다가 아이크의 새 옷을 발견하고 아이크는 그들이 적을 염탐하는 임무를 맡았기 때문에 악마 분장을 하고 다닐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그들은 마을을 거닐기 시작하고 그러던 중 거리에서 행진하는 군인 한 부대를 발견합니다. 아이크는 그것만 보아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왕국이 정말로 동맹을 맺고 있다는 것을. 그들은 전에도 이런 동맹을 맺었고 매번 결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마왕의 엉덩이를 차고 군대를 성부로 밀어붙이고 있어 세이디는 이 동맹 때문에 악마 군대가 다시 패배할까봐 걱정하고 있지만 아이크는 지금 사실상 죄수나 다름없는 그녀가 악마들이 패배하길 바라길 기대하고 있어. 세이디는 아이크에게 자신의 어머니가 인간 사회에서 노예였었다고 설명해. 그녀는 그게 자신도 언제나 노예처럼 취급받고 적이 있는 망한 아이들처럼 끝날 거란 걸 알고 있지만 아이크는 지금 그들이 가지고 있는 악마 군대가 역사상 가장 강하고 영리하다고 그녀를 안심시켜. 그 어느 때보다 강하고 영리하다고. 그들은 쉽게 무너지지 않을 거야. 그들이 거리를 계속 거닐자 아이크는 누군가가 그들에게 멈추라고 소리치는 것을 듣습니다. 그는 뒤돌아보고 사기를 친 사기꾼이 문제를 일으키려 한다는 것을 알아챕니다. 아이크가 자기 사기를 망쳤기 때문에 화가 난 그 녀석은 복수하려고 큰 덩치의 남자를 데리고 와서 아이크를 강탈하려 합니다. 아이크는 주위를 둘러보고 근처에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알고는 이 사기꾼에게 작은 교훈을 가르칠 시간이라고 결심합니다. 순식간에 아이크는 마법을 걸어 큰 남자를 얼어붙게 합니다. 다리를 뻗고 사기꾼에게 얼음 조각들을 겨냥한다. 사기꾼은 계속해서 그를 털 수 있도록 아이크에게 소년을 녹이라고 요구하지만 아이크는 장난치는 게 아니다. 협조하지 않으면 다칠 수도 있다는 걸 보여주려고 그 남자의 어깨를 찌른다. 결국 그 남자는 자신이 망했다는 것을 깨닫고 아이크가 알고 싶어하는 모든 것을 털어놓기로 한다. 그래서 아이크는 그에게 군인들과 관련된 모든 일이 무엇인지 묻는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정신없이 바빠 보이는군요. 처음에 그 남자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잡아댔지만 이크는 곧바로 그를 끝장낼 거라고 위협했습니다. 그러자 사기꾼은 동맹과 로사리아 군대가 동맹이 개입하기 전에 스스로 전쟁 점수를 올리려 한다고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려는 이유는 이크 때문입니다. 더 많은 살상은 전략회의에서 더 많은 존경을 의미하지만 만약 그들이 임무에 실패한다면 로사리아에게 큰 타격이 될 것입니다. 아이크는 그들이 공격을 개시하려는 장소를 조합하고 사기꾼은 그에게 그들이 노릴 수 있는 곳은 아발리아스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아발리아스 성벽에 거대한 구멍이 있다는 소식이 있어서 쉬운 표적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아이크는 상황을 확실히 파악했고 사기꾼이 유용한 정보를 흘렸으므로 그를 풀어주지만 얼음을 녹이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아이크의 사무실로 돌아오자 그는 서류 작업을 마무리하기 위해 책상에 앉고 세이디는 그에게 차를 가져다 주며 마음을 진정시키도록 합니다. 바로 그때 악마 같은 여자가 방으로 뛰어들어와 어디에 있는지 묻습니다. 지난 몇 시간 동안 아이크가 어땠는지 아세요? 엄청 걱정했어요. 아이크는 차분하게 로사리아 왕국을 정찰하느라 바빴다고 말하지만 그의 변명은 그녀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그녀는 세이디에게 화살을 돌립니다. 아이크 옆에 인간이 있는 이유를 묻습니다. 세이디는 자신을 아이크의 하녀라고 소개하지만 이 여자는 그녀를 무시하고 못생긴 노예라고 부릅니다. 그러고는 아이크의 하녀가 되겠다고 나섭니다.
세이디는 참다 못해 그 여자에게 당장 물러날 것을 명합니다. 아이크가 지금 여자들 상대할 만큼의 체력이 없기 때문이야. 그리고 그게 둘 사이에 엄청난 말다툼으로 이어지는데 서로 아이크를 유혹하려 한다고 비난해. 아이크는 그 난장판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상책이라는 걸 알아. 한편 로자리아의 군대가 아발리아스 밖에 모여서 공격 준비를 하고 있어. 그들은 성벽 근처에 경비병이 거의 없다는 것을 알아채는데 이상하게 보이지만 인간들이 자신의 영토를 방어할 병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해. 그들은 알리스터에게 공격 준비가 완료되었고 명령만 내리면 언제든지 공격할 수 있다고 알렸습니다. 그래서 알리스터는 발포 명령을 내립니다. 하지만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갑자기 수많은 해골 병사들이 어디선가 나타나 알리스터의 군대를 포위합니다. 인간들은 자신들이 공성 무기를 갖고 있으니 몇몇 해골쯤은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한 병사가 폭발에 휘말립니다. 한 방의 인간들은 끔찍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알리스테어는 그들이 더 이상 승산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즉각적인 후퇴를 명령합니다. 아이크와 돼지지로는 성벽 위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고 알리스테어의 현명한 후퇴 결정에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들이 한 방을 날릴 수 있었던 건 이전 아이크의 정찰 임무 덕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지켜보는 사이 암살자가 몰래 접근합니다. 아이크 뒤에 숨어서 화살을 그의 등에 똑바로 꽂습니다. 그 남자는 바닥에 쓰러져 정신을 잃습니다. 한편 장군은 알리스터가 예상치 못한 일 때문에 후퇴해야 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병사는 악마 군대가 미리 매복을 설치했다고 설명하려 하지만 장군은 듣지 않으려 합니다. 장군은 알리스터를 패배했다는 이유로 감금하라고 명령합니다. 병사는 그것이 어리석은 결정임을 깨닫고 알리스터가 왕국에서 가장 악명 높은 지휘관 중 한 명입니다. 그녀를 단 한 번의 패배로 감옥에 가두면 군사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미래 전투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군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이 보낸 임무에 실패한 알리스터를 처벌하겠다고 고집합니다. 아발리아스로 돌아온 아이크는 상처에서 회복된 후 침대에서 일어나지만 세피로스가 옆에서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많은 질문을 던집니다. 우선 그녀가 왜 자기 침대에 있는지 묻고 싶어 합니다. 그에 대해 묻지만 그녀는 질문을 피하고 그의 목숨을 구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녀가 말하는 방식이 뭔가 수상쩍어 보입니다. 결국 아이크는 그녀로 하여금 연기를 그만두고 자신에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하게 합니다. 그는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으니까요. 그녀는 그가 저주받은 화살의 등 뒤에서 총을 맞은 후 자신이 그를 치료했다고 말합니다. 심한 부상이었지만 그녀의 치료 덕분에 이제는 상처조차 남지 않을 겁니다. 계속해서 세피로스는 보고서에 따르면 공격으로 인해 단 한 명의 인간도 죽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아이크가 불필요하게 사람을 죽이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지만 만약 그가 계속 이런 식으로 행동한다면 다시 악마 군주의 의심을 살 것입니다. 아이크는 세피로스의 말이 이해가 가지만 인간과 악마가 이러한 무의미한 살육 없이 평화롭게 공존할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불필요한 살생은 그의 계획과 정반대일 뿐입니다. 세피로스는 인종 간의 평화를 가져오려는 아이크의 헌신에 경의를 표하며 그녀는 일단 그 주제를 덮어두고 그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말한다. 그리고 아직 인간이니까 휴식을 취하라고 한다. 그녀가 떠난 후 아이크는 자신을 쏜 화살을 자세히 살펴본다. 들었던 말에 따르면 그르는 뒤에서 습격을 받았다는 뜻이다. 즉 누군가가 성에 몰래 들어와 그에게 접근했거나 그에게 가까운 사람의 배신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바로 그때 아이크는 문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세디와 리리스가 그를 확인하러 들어오자마자 해골 가면을 쓴다. 세디와 리리스가 그를 확인하러 들어온다. 둘 다 아이크 걱정은 했지만 아직도 누가 그를 유혹할지 다투고 있어요. 누가 아이크를 유혹할 것인지에 대해 여전히 다투고 있습니다. 릴리스는 세이디에게 물러서라고 말한 뒤 아이크의 팔에 바싹 다가앉습니다. 하지만 세이디는 그럴 생각이 없고 아이크에게 가까이 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또 싸움이 시작되지만 다행히 자론이 나타나 위기를 막아줍니다. 그는 릴리스를 잡아 방 밖으로 내던지고 문을 쾅 닫습니다. 릴리스는 문을 두드리며 다시 들어오게 해달라고 애원합니다. 하지만 지라 자론은 그녀가 아이크의 신경을 심하게 건드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그녀를 계속 밖에 두었습니다. 아이크는 도움에 대한 감사를 표하며 부탁을 하나 합니다. 지금 알리스테어가 대체 어디 있는지 알고 싶어 합니다. 자로는 알아보겠다고 약속하고 몇 시간 동안 조사한 후 아이크에게 알리스테어가 이발리아를 되찾는데 실패해서 감금되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알리스테어와 만나는 간단한 비밀 작전이었지만 땐 릴리스가 그를 따라 이곳까지 왔습니다. 그녀는 인간들이 때때로 매우 폭력적이 될 수 있다며 아이크가 직접 오는 것은 위험하다고 경고합니다. 하지만 아일리스터에게 중요한 부탁을 할 것이 있기에 아무렇지 않을 거라고 아이크는 생각해요. 직접 만나서 말이죠. 리리스가 따라온다는 사실조차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요. 리리스는 두 사람이 함께하면 더 재밌을 거라고 말하고 임무가 끝나면 맘껏 놀 수 있다고 해요. 게다가 지난 임무 때는 세이디가 아이크와 함께했으니 이번에는 리리스가 함께하는 게 당연하다는 거죠. 아이크는 따지고 싶지 않아서 리리스가 따라오도록 허락하지만 자신을 따라오라고 말해요. 마침내 감옥 정문에 도착했는데 경비가 삼엄하지 않거나 아예 없는 것 같아서 리리스는 혼자서도 충분히 침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아이크가 그녀를 멈추고 소란을 피우고 싶지 않다고 말합니다. 대신 그는 재빨리 그리고 평화롭게 들어가서 나오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아이크가 아직 말하는 동안 댄과 리리스는 이미 경비병들을 기절시켰습니다. 그들은 안으로 들어가는데 이곳은 아이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커서 알리스터의 감방을 찾는데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지만 리리스는 더 좋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리리스는 더 좋은 아이디어를 떠올립니다. 그녀는 감옥 간수를 아주 두들겨 패서 열쇠를 내놓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알리스터가 어디에 있는지 말하게 했죠. 알리스터는 최상층에 있는 모양인데 아이크와 릴리스가 바로 올라가려는 순간 간수들이 때로 나타났어요. 왜냐하면 아까 간수의 비명소리를 들었기 때문이죠. 릴리스는 아이크에게 자기는 간수들을 상대할 테니 먼저 가라고 말했고 아이크는 가기 전에 불필요한 유혈 사태는 원치 않는다고 말했어요. 릴리스는 아무도가도 죽이지 않겠다고 약속했지만 아이크가 떠나려는 순간 간수들의 뼈가 부러지는 소리와 함께 고통스러워하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는 일단 무시하고 계단을 올라가다가 알리스터의 감방으로 추정되는 곳에 도착했지만 텅 비어 있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습니다. 그때 어떤 여자가 뒤에서 몰래 다가와 아이크의 등을 찌르려고 하지만 그는 재빨리 피하고 그녀를 제압합니다. 그 여자는 알리스터 자신이었고 그는 그녀를 놓아주고 질문을 합니다. 마지막 전투에서 그를 죽이려고 암살자를 보냈는지 묻습니다. 그녀가 아니라면 그는 배신자를 품고 있는 셈입니다. 알리스터는 바로 대답하지 않고 아이크에게 다가가 그가 정말 악마인지 자신에게는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고 묻습니다. 아이크는 모르는 척하지만 경비병들이 계단을 올라오기 시작하며 그의 주의를 끕니다. 그래서 알리스터는 틈을 타 칼을 그의 목에 대고 다시 한번 그가 인간인지 묻습니다. 알리스터는 아이크가 정말 인간인지 아니면 무엇인지 알고 싶어 합니다. 경비병들이 다가오지만 그녀는 대답을 얻을 때까지는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그녀가 그를 움직이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에 아익은 움직이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가 주문을 걸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앨리스터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기도 전에 아익은 이상한 인도 주술을 외우기 시작하고 모두가 발이 묶입니다. 그러고는 아익은 경비병들에게 다가가 멋진 나무 주술로 날려버립니다. 하지만 어디선가 다른 경비병이 아익의 뒤에서 몰래 다가와 메이스를 휘두르며 그를 제압하려 합니다. 아이크는 재빠르게 피하며 기회를 잡아 마법으로 경비병을 붙잡아 다리 난간에 붙이고 추락하게 합니다. 하지만 땅에 닿기 직전 아이크는 다른 마법으로 그의 추락을 막습니다. 하지만 앨리스터는 아이크가 왜 그렇게까지 해서 인간을 구했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이크가 그 모든 수고를 다해서 인간을 구하다니. 하지만 이런 다리가 아이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하게 무너졌고 앨리스터는 여전히 거기에 갇혀 꼼짝 못합니다. 결국 그녀 아래의 난간이 무너지면서 그녀는 죽음으로 추락합니다. 그녀 아래 난간이 무너지면서 앨리스터는 죽음으로 추락합니다. 하지만 전과 마찬가지로 아이크가 나타나 그녀가 땅에 닿기 전에 구해줍니다. 앨리스터는 더욱 어리둥절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악마가 그녀의 목숨을 구하는 것과 전혀 상황이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이크는 그녀를 무시하고
마침내 제대로 자기소개를 합니다. 그는 아예 마왕군 제7군단장이라고 주장하며 앨리스터는 모든 것을 이해합니다. 아이크는 아발리아스에서 그녀의 군대를 상대로 싸운 그 장군일 것입니다. 아이크는 자신이 인간이 아니라는 증거로 악마 군단장이라는 지위를 사용합니다. 설마 악마 군대가 그렇게까지 어리석어서 인간이 그렇게 계급을 올라가도록 내버려 두지는 않겠지. 알리스터는 아이크가 진짜 악마라고 생각하기 시작하고 아이크는 그녀에게 암살자를 보냈는지 다시 묻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완고하기 짝이 없어서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왕국에 충성하는 자랑스러운 기사이고 적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누설하기보다는 차라리 죽는 편을 택할 것입니다. 아이크는 그녀가 원하는 답을 내놓지 않을 거란 걸 깨닫고 진지하게 앨리스터에게 다가가 마법으로 그의 마음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라이리스가 격분하여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이크가 바로 옆에 라이리스가 있는데 인간 여자와 뜨겁게 붙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라이리스는 이크에게 자신을 안아달라고 하지만 이크는 이미 필요한 모든 정보를 얻었고 앨리스터의 머릿속에서 얻었기에 이제 떠나겠다고 말합니다. 이크와 라이리스가 사라지자 앨리스터는 소리치며 이크가 왜 그렇게 힘들게 감옥을 탈출했는데 평화롭게 떠날 거냐고 묻습니다. 이크는 더 이상 남아있을 이유가 없다고 똑바로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알리스테어가 암살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동안 그는 그녀의 생각을 몇 가지 엿보았습니다. 그래서 아이크는 알리스테어에게 이발리아스 전투에서 패배했다고 자책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녀 같은 지휘관에게는 실수로부터 배우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후 그는 리리스에게 준비하라고 말하지만 그녀는 둘만의 장소를 찾아서 잠깐 즐거운 시간을 갖자고 제안합니다. 하지만 아이크는 그녀의 제안을 단칼에 거절하고 포털을 열어 성으로 순간 이동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사라지자 알리스테어는 많은 의문을 품게 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집으로 돌아온 아이크는 들어오는 그를 맞이하는 세이디를 만납니다. 그는 그녀에게 선물이 있다고 말합니다. 세이디는 궁금해하며 그의 곁으로 가고 아이크는 그녀의 손에 쌀 한 봉지를 부어줍니다. 세이디는 전에 쌀을 본 적이 없어서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아이크는 라제스 수도에서 그것을 발견했다고 그녀에게 말했고 이것이 이발리아스의 생산성을 높일 거라고 했어요. 세이디는 마을의 세수를 2배로 늘릴 방법을 찾으라는 명령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발리아스가 이미 많은 양의 밀을 생산하고 있지만 쌀 재배로 바꾼다면 그는 그 지역 전체의 생산성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거예요. 세이디는 생산성이 무슨 뜻인지 전혀 몰라서 아이크가 직접 설명해 주기로 했어요. 그는 밀보다 훨씬 많은 쌀을 재배할 수 있다는 뜻이라고 그녀에게 말했어요. 그 말은 농사일에 필요한 농부수가 줄어든다는 뜻이고 그 사람들은 남는 시간에 다른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발리아의 생산성은 계속 증가해서 결국 부유해질 거야. 아이크는 세디가 자기 말을 이해했는지 묻지만 세디는 아직도 생산성이라는 개념을 처리하는 중이라 아이크의 경제 수업은 완전히 헛수고였어. 아이크는 간단하게 말해서 사람들이 먹을 것이 풍부해지고 그 과정에서 세금도 많이 걷게 될 거라고 말해. 사디가 마침내 아이크의 말을 이해해서 일을 시작하려면 쌀로 뭔가를 만들어 보라고 합니다. 사디는 쌀을 요리해 본 적이 없어서 아이크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묻습니다. 하지만 아이크조차 쌀을 본 적이 없어서 모릅니다. 아이크도 모르는 게 있다는 사실에 사디는 충격을 받지만 여전히 쌀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합니다. 아이크가 아는 건 약한 불에서 시작해서 점점 세게 하고 아기가 온다고 해도 뚜껑을 절대 열어서는 안 된다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사디에게 맡기고 아이크는 자리를 떠납니다. 그는 마을에서 중요한 일을 처리합니다. 몇 분 후 아이크는 지론에게 모든 병사들과 그의 부하들을 마당에 모으라고 소리칩니다. 그 일이 끝나자 그는 지금까지 알아낸 것들을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암살 시도에 사용된 오류는 알리스터의 군대에서 나왔지만 그녀의 머릿속을 읽어보니 그녀는 암살 시도에 대해선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즉, 누군가가 그를 암살하려고 했고 알리스터가 배우인 것처럼 위장하려 했습니다. 자신의 병사들을 의심하는 건 싫지만 그래도 그들 중에 스파이가 있을 가능성을 직면해야만 합니다. 아마도 그들 중에 스파이가 있을 거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는 마음을 읽는 마법을 사용하여 모인 모든 사람들의 머릿속을 살핍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을 읽어본 후 그는 고블린을 발견합니다. 그 고블린은 겁에 질려서 들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아이크의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자마자 그는 고블린 앞에 순간 이동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를 스파이라고 비난합니다. 후에 아이크는 세피로스의 성으로 조언을 구하러 갑니다만 그는 세피로스가 목욕하는 동안 갑자기 나타납니다. 아이크 앞에서 알몸인 것을 그다지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지만 아이크는 별로 편하지 않아서 밖에서 기다리겠다고 합니다. 들어가기 전에 세피로스는 그의 군대에 배신자가 있는지 묻습니다. 아직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크의 주의를 끌었습니다. 간첩 고블린에 대해서 어떻게 알았는지 묻습니다. 세피로스는 추측이라고 말하고 아이크는 그 배신자가 외눈박이 고블린 제이스라고 털어놓습니다. 세피로스는 제이스를 의심해왔기에 그 말을 듣고 놀라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이크는 그녀에게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묻습니다. 그녀는 목욕탕에서 나와 제이스가 그들을 배신한 대가를 치르게 할 거라고 말합니다. 한편 아발리아에서는 제이스가 자신의 동료들로부터 아이크가 최근에 세피로스를 방문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제이스는 아이크가 그들이 등 뒤에서 총을 쏜 후에 어떻게 그렇게 빨리 돌아왔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의 친구 중 한 명이 그들이 스파이와 아이크의 부하들과 연락이 끊겼다고 그에게 알립니다. 제이스는 이것이 좋은 소식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아마도 아이크가 자신의 작전을 눈치챘다는 뜻일 테니 그는 부하들을 모아 아이크가 제거되기 전에 그를 추격하기로 결심합니다. 하지만 세상에 그는 아이크가 거리에서 자신을 찾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충격에 빠집니다. 하지만 그가 알게 된 사실에 충격을 받습니다. 아이크가 거리에서 그를 찾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제이스는 아이크에게 다가 친절하게 대해주며 예고 없이 나타났다면 미리 알려줬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갑자기 나타날 거라면 미리 알려줬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아이크는 우연히 그 근처에 있었고 제이스를 혼자 방문하고 싶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제이스는 자신의 전체 부하들과 함께 나타나자 아이크는 전쟁이라도 시작하려는 거냐고 묻습니다. 제이스는 여기가 자기 영역이라며 애초에 아이크가 여기에 있을 이유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는 또한 아이크가 얼마 전 화살에 맞았던 것을 지적하며 아이크가 지휘관으로서의 날카로움을 잃어가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합니다. 아이크는 동의하며 그때 자신이 부주의했다고 말하지만 결코 자신의 분대원의 배신을 예상했습니다. 그걸 어떻게 예측할 수 있었겠어요? 이크는 제이스가 배신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제이스는 더 이상 좋은 척하지 않고 혼자 온 것을 경솔했다고 말합니다. 이제 제이스와 그의 군대가 이크를 갈기갈기 찢어놓을 거라고 말이죠. 이크는 제이스가 군대를 전부 데려온 것을 알고 기뻐합니다. 한꺼번에 다 날려버릴 수 있으니까요. 제이스는 하늘을 올려다보고 거대한 운석들이 쏟아지는 것을 봅니다. 저건 사파이어가 엄청난 파괴력의 마법을 부리는 모습이야. 그 힘을 마구 휘두르는데 정신이 팔려서 아이크에게 저 블라스트 지역에서 빨리 피하라고 미리 알려주는 걸 잊었어. 하지만 아이크는 괜찮을 거라고 확신하고 있지. 하지만 땅바닥에 있는 아이크는 전혀 괜찮지 않아. 산산조각 날까봐 건물 뒤에 숨어서 몸을 낮추고 있거든. 나중에 이 도시를 재건할 수 있도록 공격을 좀 줄여달라고 사파이어에게 부탁했지만 게임에 너무 열중한 나머지 완전히 무시당했어. 초기 폭발이 끝나자 사파이어는 계획의 2단계를 시작합니다. 그녀는 해골 병사들에게 살아남은 모든 고블린들을 제거하라고 명령하고 대학살이 시작됩니다. 제이스가 자신의 부하들이 죽어가는 것을 지켜보는 동안 아이크는 그의 바로 뒤에 순간이동하여 엄청난 선택지를 제시합니다. 지금 항복하거나 모두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크의 엄청난 힘을 목격하고도 제이스는 어리석게도 자신의 부하들에게 아이크를 공격하라고 명령합니다. 아이크는 바람 마법을 사용하여 정면에서 달려드는 2명의 바보를 날려버립니다. 그러는 동안 어떤 고블린이 그의 등 뒤를 찌르려고 합니다. 그 고블린은 몰랐겠지만 아이크는 그의 엉덩이를 보호할 방패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법으로 나머지 고블린들을 아주 박살냅니다. 한편 제이스는 겁쟁이처럼 도망치고 있는데 애초에 자기 군인들은 아무렇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완전히 도망치기 전에 사파이어의 괴물이 그의 길을 막습니다. 그래서 연막탄을 이용해 괴물의 주의를 딴 데로 돌리고 어두운 골목으로 도망칩니다.
그 남자는 포털 속으로 숨어 들어가 결국에는 망할 숲속에서 자신이 아이크와 사파이어보다 한 수 앞섰다고 생각하는 제이스. 하지만 그가 비밀 통로로 향하려는 순간 아이크가 불덩이를 쏘아붙입니다. 제이스는 자신만 알고 있는 비밀 통로를 어떻게 알았냐고 아이크에게 묻습니다. 아이크는 자신이 계속해서 제이스를 정령 중 하나를 이용해 추적해왔다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즉시 항복하라고 말합니다. 이유는 제이스가 이길 수도 도망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항복하는 대신 제이스는 아이크를 공격하기로 한다. 하지만 그의 주먹은 아이크의 방어 마법에 전혀 통하지 않는다. 그래서 아이크는 그를 날려버린다. 제이스는 마법 덩굴에 묶여 바보처럼 매달린다. 그리고 마침내 제이스는 패배를 인정한다. 마왕이 아이크를 그토록 높이 평가하는 이유를 알 수 있다. 그리고 제이스 자신도 아이크의 뛰어난 실력을 인정한다. 그래서 그들은 아이크에게 제안을 한다. 그는 아이크와 손을 잡고 마왕군을 장악해 옛날로 돌아가고 싶어해. 좋았던 옛날로 모든 것을 되돌리려는 거야? 제이스는 마왕이 악마들이 인간을 죽이는 것을 제대로 된 이유 없이는 허락하지 않는다고 불평해. 악마들이 본능적으로 인간을 정복하고 죽이는 것을 즐기는데도 말이야. 그녀의 방식에 불만을 품은 악마들이 많아. 그래서 제이스는 그녀가 마왕이 될 자격이 없다며 아이크에게 그녀를 타도하는 것을 돕자고 제안해. 아이크는 곧바로 받아들이고 제이스는 한 손을 풀고 아이크에게 칼을 던져. 하지만 아이크는 그걸 능숙하게 피하고 모욕감을 느낍니다. 제이스가 정말 저런 약한 수가 자신에게 통할 거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아이크는 제이스에게 악마왕을 전복하려는 다른 음모자는 누구인지 추궁하기 시작하지만 그는 어떤 정보도 절대 밝히려 하지 않습니다. 세피라가 아주 빨리 나타나 정보를 짜내기 위해 필요한 만큼 제이스를 고문할 준비를 하지만 아이크는 그녀에게 자신이 처리하게 해달라고 간청합니다. 과도한 피해를 입히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평화적으로 말입니다. 세피라는 아이크의 방식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투덜거립니다. 튀게임이 길어서 이제 정말 잔혹해지려고 해요. 그때 제이스는 보라색으로 변하며 비명을 지르기 시작하는데 세피라가 제이스의 일을 시작도 안 했는데 말이죠. 그건 그의 무리에 있는 다른 악마들이 그를 조용히 시키려고 독을 썼다는 것을 의미할 수밖에 없어요. 아이크는 해독 마법을 쓰려고 하지만 그 독은 투겜 강력해서 제이스는 조만간 죽을 거예요. 죽기 전에 세피라는 제이스에게 아무 생각 없이 자신에게 독을 쓴 뱀들을 여전히 보호하고 싶냐고 물어요. 그 뱀들을 말이에요. 제이스는 세피라가 복수할 수 있도록 반란 지도자들에 대한 정보를 털어놓기로 한다. 모든 정보를 얻은 후 세피라와 아이크는 다로에게 반란이 일어났고 그 반란을 바스티오라는 3사단의 풋내기 지휘관이 이끌고 있다고 알린다. 바스티오가 바로 명백한 반역죄로 고발되었기에 다로우는 그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한다. 바스티오는 세피라와 아이크 둘 다 자신을 함정에 빠뜨리려 한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다로우는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어 한다. 바스티오는 세피라와 아이크가 그를 압박했고 그래서 그들은 제이스를 입막음하려고 죽였어요. 그는 또한 세피라가 그에게서 세계의 법정을 빼앗으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다고 말하지만 모든 혐의는 완전히 터무니없고 세피라만 흥분하게 만들 뿐이에요. 다로는 세피라에게 상황을 처리해야 하니 진정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자 그녀는 모두에게 지식을 전하며 악마가 가진 힘이 많을수록 더욱 갈망한다고 말해요. 야망이 악마를 정의하므로 그녀는 양심상 권력을 위해 노력하는 악마를 처벌할 수 없어요. 하지만 그 모든 말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바보가 아니에요. 그녀는 댄을 알고 있었지만 바스티오는 거짓말을 늘어놓고 있었죠. 그러니 그녀는 그의 비난에 넘어가지 않아요. 그리고 그녀는 세피라가 여전히 자신에게 충성했다는 것도 알고 있지만 제이스가 배신한 것은 여전히 세피라의 잘못이에요. 그녀는 자신의 부하들을 충성스럽게 유지해야 했으니까요. 세피라는 그 책임을 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악마의 법에 따르면 다로는 그 둘을 모두 처치해야 했죠. 하지만 그녀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엄청난 실수가 될 테니까요. 2명의 군단장을 한꺼번에 잃다니 참으로 수치스럽군요. 하지만 그녀는 정정당당한 결투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승리하는 쪽이 살아남는 결투 말입니다. 후에 세피라가 결투 준비를 하는데 마왕은 그녀에게 자세한 내용을 전달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아이크에게 인형을 이용한 결투를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규칙상 그녀와 바스티오 모두 직접 싸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각각 50개의 인형을 조종하고 상대방의 인형을 모두 없애는 쪽이 승리합니다. 결투치고는 불필요하게 복잡한 것 같아. 타로는 그냥 죽을 때까지 싸우게 할 수도 있는데 말이야. 하지만 세피라는 마왕이 그들의 지휘관으로서의 능력을 시험하고 싶어하는 거라고 생각해. 그래도 이상하긴 마찬가지야. 세피라가 잊고 말한 게 하나 더 있어. 다로우가 지휘관들은 다른 사람을 대신 싸우게 할 수 있다는 규칙을 만들었어. 그래서 세피라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아이크를 결투에 내보내기로 한 거야. 아이크는 그녀가 직접 결투를 치르고 싶지 않은지 확인하고 있어. 하지만 그녀는 이런 방식으로 승리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고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결투는 전적으로 지휘관들의 실력에 달려있고 그녀는 자신보다 아이크가 훨씬 더 뛰어나다고 믿거든요. 비록 그녀가 아직 그보다 훨씬 강하지만 지금은 자신의 목숨을 그의 손에 맡기고 있는 거죠. 아이크는 세피라의 생존을 위해 싸우도록 강요당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지만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아이크는 자신이 지휘할 인형들을 살펴보러 가고 지금까지 알아온 바로는 모든 인형들이 같은 힘을 가지고 있다고 했지. 그리고 그들은 지휘관의 명령에 따라 움직여. 그러니 이 결투를 결정지을 유일한 것은 지휘관의 지휘 능력이야. 인형들에게 무기를 장착하는 것도 자유지만 아이크는 칼만으로는 승리할 수 없다고 생각해. 나중에 집으로 돌아온 그는 머리를 싸매고 인형들을 위한 멋진 전술을 짜내려고 애썼어. 그때 스테디가 나타나 아이크에게 차 한 잔을 건네주는데 아이크는 주변에서 싸움에서 이겨야 한다면 어떻게 할 거냐고 묻지만 스테디는 전혀 감이 안 잡힙니다. 애초에 싸움 같은 건 생각도 안 해봤으니까요. 아이크는 주먹을 휘두르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는 게 최고라고 말하지만 상대방이 완전한 싸움이 없으면 만족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적으로 그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할 건지 묻는 겁니다. 스테디는 싸움 경험이 별로 없지만 굳이 선택해야 한다면 아이크는 그녀의 말이 정확하다고 말하는데 최고의 무기는 상대의 공격 범위 밖에 있으면서도 상대를 공격할 수 있는 사정거리를 제공하는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뇌에 검이 단 건보다 낫지만 활은 더 치명적입니다. 멀리서 공격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바스티오도 그걸 알고 있으니 아마 같은 전술을 쓸 겁니다. 세기는 옛 스승이 전투에서 석궁이 최고라고 격찬하던 이야기를 하는데 아이크는 석궁이 금속 갑옷을 관통하고 활보다 다루기 쉬워서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하지만 그에게는 효과가 없을 겁니다. 걔는 그들에게 제대로 매드맥스 짓을 하고 싶은데 장비가 없어서 그 다음으로 좋은 걸 선택할 거야. 총이지. 사디는 총을 들어본 적이 없어서 위력이 어떤지 묻고 아익은 총이 엄청나게 강하다고 말해줘. 이 빵야빵야는 수백 미터 떨어진 곳에서 지옥을 선사하지. 상대는 아무것도 못해. 사디는 엄청 멋지다고 생각하지만 묻고 있어. 만약 아이크가 그런 걸 만들 능력이 있다면 혼자서는 해낼 수 없을지라도 이미 계획은 세워놓았을 거야. 사파이어가 걸출한 연금술사라고 말하는 거 보니 하지만 아이크가 부탁하러 가자 사파이어는 단칼에 거절해. 그녀는 물건 만드는 건 잘하지만 전에 본 적 없는 건 만들 수 없다고. 아이크는 쇠붙이 관에 화약을 넣고 탄환을 발사하는 거라고 설명하려 하지만 사파이어는 그를 무시하고 함께 뜨거운 수영을 하자고 제안합니다. 한편 바스티온은 아이크가 사파이어의 자리를 사령관으로 대신하게 되었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부하가 사파이어가 바스티온을 두려워하거나 뭐 그런 거라고 생각하는 동안 바스티온은 사파이어가 무슨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는 몰라도 말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의 부하에게 자신이 만들어진 검에 굉장히 감명받았다고 말합니다. 부하는 그 검이 용의 이빨로 만들어졌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모든 병사들을 장비할 만큼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스티온은 자기가 계획한 일을 위해서는 50개의 검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한편 아이크는 사파이어와 함께 수영장에서 나오는데 그의 실수가 그녀의 목숨을 앗아갈 수도 있다는 사실에 그녀가 얼마나 차분한지 믿을 수 없습니다. 바로 그때 누군가 아이크의 코트를 던져주는데 그는 고마움을 표시하지만 그러고는 심장마비가 올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다로우였기 때문입니다. 이건 아주 나쁜 상황이야. 아이크는 마스크를 쓰지 않았고 자신이 다로우가 자신을 알아보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며 이 난관을 모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그녀는 바닥에 가방을 떨어뜨리고 아이크에게 열어보라고 말해. 아이크는 그렇게 하고 한가득 든 붉은 데드건들을 보고 정신을 잃을 지경이야. 그녀는 아이크가 그것들을 손에 넣으려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를 위해 그것을 구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어. 아이크는 자신의 진짜 정체를 들키고 싶지 않아 부인하려 하지만 다로는 거짓말할 필요 없다고 말해. 그녀는 이미 그가 인간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어요. 롬베르크가 아이크에 대한 모든 것을 그녀에게 말했기 때문에 그녀는 처음부터 아이크가 인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죠. 하지만 그녀가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면 아이크는 왜 바로 자신을 죽이지 않았냐고 묻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소원을 위해 그를 살려두었다고 말합니다. 아무리 강한 힘을 가지고 있더라도 자신을 위해 싸워줄 사람들이 없다면 목표를 달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이크는 궁금해하며 그녀의 소원이 무엇인지 묻고 마왕은 자신이 원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그녀는 실력 좋은 사람들이 자신의 편에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아익의 도움을 받고 싶어 합니다. 아익은 기꺼이 그녀를 돕겠다고 하고 다로우도 만족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순간이동으로 떠납니다. 아익은 사파이어가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총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총이 어떤 총인지 이해하게 됩니다. 그녀는 아무것도 모르고 아익에게 어떻게 탄환을 만들어야 하는지 묻습니다. 아익은 그냥 금속콩이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사파이어는 하나를 만들어내지만 그것은 탄환으로는 너무 큽니다. 아이크가 그녀에게 가르쳐주며 총신 안에 들어갈 만큼 작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파이어는 알아듣지만 별로 기뻐하진 않습니다. 작은 것을 만드는 것이 심한 여드름을 유발하기 때문입니다. 어디선가 엄청난 폭발이 일어나지만 사파이어는 마법의 기운을 느끼지 못합니다. 아이크는 아마도 그들이 가지고 놀던 화약 때문일 거라고 설명합니다. 피오렌티나가 다가와 아이크에게 자신이 그가 요청한 화약을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이크는 사파이어에게 총알 다 만들었냐고 묻고 이번에는 제대로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아이크는 사파이어에게 500개 정도 더 만들라고 합니다. 사파이어는 총알을 만들어주겠다고 하지만 모든 일을 피오렌티나에게 떠넘깁니다. 자기 감정을 느껴야 하니까요. 아이크는 사파이어가 도와주지 않으니 화약과 총알을 만들어 달라고 피오렌티나에게 사과하지만 피오렌티나는 이미 익숙하다고 합니다. 사파이어가 일을 절대 제대로 하지 않으니까요. 결투 당일 경기장은 관중들로 가득 찼습니다. 악마들이 모두 들떠서 싸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바스티온은 아이크를 놀리며 아이크의 인형들은 방패만 입고 자신의 인형들은 완전 무장을 했다고 말합니다. 그는 아이크에게 사파이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으며 무슨 음모를 꾸미고 있는지 묻지만 어쨌든 상관없다고 합니다. 어차피 자신이 이길 테니까요. 그의 인형들은 단단한 다마스쿠스 강철로 온통 무장되어 있어서 어떤 검이나 화살도 뚫을 수 없습니다. 다라가 그런 선물을 해줬으니 그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녀는 이 결투에서 그의 편을 들고 있을 거야. 아이크는 다라가 자신의 고장난 장비로 그들을 속였을 때 무슨 생각을 했는지 정확히 알고 있어. 공정한 싸움이나 일종의 시험을 원했을지도 몰라. 하지만 그녀의 의도가 무엇이든 일단 승리하면 언제든지 그녀에게 물어볼 수 있어. 시합이 시작되고 그들은 다시 규칙을 설명한다. 각 사령관은 50개의 인형을 가지고 있으며 상대의 인형을 먼저 없앤 자가 승리하고 패배자는 창조주를 만나게 된다. 그것이 결정되자 그들은 결투 시작을 알리고 바스티유는 아이크 부대를 향해 궁수 인형들에게 즉시 공격하라고 명령합니다.
아이크는 인형들에게 방패로 막으라고 명령하고 어느 정도는 화살을 막아내지만 몇몇 인형들은 여전히 화살을 맞습니다. 그 후 바스티온은 자신의 부하들에게 돌격하여 아이크의 부대를 괴멸시키라고 명령합니다. 아이크가 계속 방어만 하자 바스티온은 웃음을 멈추지 못합니다. 시간이 흘러 아이크의 인형들이 속속 쓰러집니다. 하지만 다라는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알고 갑자기 거대한 폭발음이 경기장에 울려 퍼지며 아이크의 남은 인형들이 총을 쏘기 시작합니다. 이제 아이크의 역공이 본격화되면서 그의 꼭두각시들이 순식간에 바스티오의 부하들을 쓸어버립니다. 바스티오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왜 자신이 지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순식간에 바스티오의 꼭두각시들은 모두 쓰러지고 바스티오는 공식적으로 전투에서 패배합니다. 그래서 마왕은 왕좌에서 내려와 그에게 좋지 않은 소식을 전합니다. 마왕은 너무나 친절해서 바스티오에게 두 가지 선택지를 줍니다. 자신이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아니면 마왕이 직접 처리해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믿으세요. 고통 없이는 안 됩니다. 하지만 바스티오는 패배할 경우를 대비해 다른 수를 준비해 두었습니다. 순식간에 바스티오는 자신의 궁수 중 한 명에게 다로의 등을 향해 화살을 쏘게 합니다. 하지만 아이크와 달리 그녀는 그것을 눈치채고 화살이 꽂히기 전에 잡습니다. 그녀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은 화살에 묶여있던 폭탄이었습니다. 폭발하면서 그녀를 쓰러뜨립니다. 바스티온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 그는 관중석에 또 다른 폭발을 일으켜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언데드 병사들을 경기장에 들여보내. 그리고 이제부터 자신이 새로운 마왕이 될 거라고 주장하고 있어. 수년 전 롬베르크는 어두운 동굴에서 맹렬하게 싸워 늑대 떼를 몰살하고 그 야만인들에게 찢겨 죽은 한 가족을 발견했지. 혼란 속에서도 여전히 생명을 붙잡고 있는 어린아이가 있었어. 부모가 자신의 몸으로 아이를 감싸 보호하며 말이야. 저승사자에게서 아이를 구하기 위한 마지막 노력이었죠. 시간이 흘러 오늘날 제3대대는 바스티오의 작전에 전력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악마 무리 전체를 장악하려는 시도였죠. 오크들을 기습하여 대장 해골들과 고블린들은 그들의 앞길을 막는 모든 것을 완전히 쓸어버렸습니다. 바스티온은 허세를 부리며 악마들을 제압하고 나면 전 세계가 자신에게 굴복할 것이라고 큰소리쳤습니다. 영광의 순간을 잡아 바스티온은 아이크에게 다가가 그게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와 함께 타기엔 너무 늦었고 승리를 보장했죠. 얼어붙은 상태에서도 아직 아이크는 제7대대를 지휘할 수 있었습니다. 현장을 살피던 아이크는 싸움터의 오크들이 허를 찔려 해골 부대에게 제압당하는 것을 봅니다. 그는 제안이 괜찮다고 하지만 바스티오와는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고 합니다. 지팡이에서 힘이 뿜어져 나오자 아이크는 바스티오는 절대 마왕이 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들은 바스티오는 씩 웃으며 아이크가 그 정도로는 속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말하는 동안 그의 부하들은 아이크를 애워싸고 바스티오는 이것이 아이크의 최후라고 선언합니다. 그러자 몇몇 전사들이 아이크에게 달려들고 아이크는 마법으로 그들을 날려버립니다. 흔들리지 않고 바스티온은 압박을 계속하며 아이크에게 더욱 강력한 마법으로 그에게 덤벼드는 병사들을 제압하라고 압박합니다. 해골 하나가 자신의 해골을 마치 만화 폭탄처럼 아이크에게 던지려 하지만 거의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연기 속에서 칼을 휘두르려는 순간 해골은 다른 마법에 의해 보호막을 받고 감전됩니다. 아이크가 전투를 지휘하지만 제3대대는 지휘관의 명령 아래 굳건히 버티며 아이크의 힘 앞에서 물러서지 않습니다. 아이크가 이동하자 궁수들이 공격하지만 그는 이를 피하고 높은 곳으로 올라가 상황을 살핍니다. 거기서 그는 적병들을 모두 베는 마법을 사용하고 바스티오는 충격에 빠집니다. 곧 바스티오가 롬버드의 견습생의 분노를 느낄 차례다. 그를 향해 날아가던 아이크는 마법을 풀어 거대한 폭발을 일으킨다. 연기가 거치자 아이크는 혼란과 주변의 파편 속에서 바스티오를 찾았다. 하지만 바스티오의 머리가 땅에 굴러다니자 두드는 다시 웃으며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자 바스티오의 몸이 아이크 뒤에서 공격하기 위해 튀어나오고 그 와중에 경기장 전체가 폭발로 무너져 내린다. 이크는 간신히 공격을 피하지만 순식간에 모래폭풍이 몰아친다. 바스티오는 그런 공격으로 자신을 쓰러뜨릴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 불멸의 여단장을 만난 이크는 기억해야 한다. 바스티오는 둘라한이며
그와 그의 부하들은 언데드라는 것을 이크는 쓰러뜨린 적들이 다시 일어서자 그들의 기세가 수그러들지 않았음을 알게 된다. 바스티유의 부하들이 더욱 거센 공격을 퍼붓는 가운데 이번에는 해골들이 이크를 향해 폭발하는 해골들을 던져 그를 속수무책으로 만든다. 거기에다가 좀비 고블린이 아이크에게 다가오고 있어서 재빨리 행동해야 합니다. 그는 적의 팔을 얼려 산산조각 냅니다. 그런 다음 시간을 정지시켜 근처 적들을 제거하지만 적들은 계속 몰려듭니다. 바스티유에 따르면 그의 군대는 끝없고 마법사 아이크가 아무리 강해도 언젠가는 마법이 고갈될 것입니다. 그러니 바스티유가 승리하는 건 시간 문제이고 정말 짜증나는데요. 왜냐하면 바스티유는 아이크 같은 플레이어가 자기 팀에 있었으면 좋았을 테니까요. 그리고 상황이 더 나빠질 수 없을 때 오크가 나타납니다. 다로우를 향해 화살을 쏜 궁수가 다시 한번 활시위를 당깁니다. 엉뚱한 그의 조준 실력에도 불구하고 폭발 화살이 아이크를 직격하고 거대한 폭발이 일어납니다. 기적적인 순발력 혹은 재빠른 반사신경으로 아이크는 간신히 자신을 보호하고 마법 방벽을 치지만 그 충격은 그의 목숨이 위태로웠음을 보여줍니다. 숨이 가쁜 아이크는 지쳐가는 기색을 보입니다. 바스티유는 적이 아직도 버티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그가 불멸의 여단을 이끄는 이유를 보여준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바스티유는 저항은 무의미하다고 거듭 강조합니다. 반대로 아이크는 이게 사실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기 시작했고 상황이 악화되기 전에 상황을 역전시킬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주변을 살피며 저는 언데드들이 기본적으로 걸어다니는 시체들이었고 그의 흑마법이 그들에게 효과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이 아이크의 마음속에 아이디어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한편 바스티유는 적의 차가운 분위기가 항복을 의미한다고 생각했지만 그는 그 순간을 틈타 자신의 군대에 또 다른 공격을 명령했고 그들은 즉시 공격을 개시했습니다. 이크는 눈부신 마법으로 공격자들을 쓸어버렸고 그 빛은 전장에 퍼져 나머지 적들까지도 마찬가지로 제압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놀란 바스티유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의 부하공수는 또 다른 공격을 준비하고 있었지만 팔이 잘려나가면서 움직임이 멈췄습니다. 사파이어가 오크를 하늘 높이 날려보내며 원수를 갚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녀는 자신의 지위에 있는 악마들을 포함하여 더 많은 병력을 이끌고 제3대대를 공격했습니다. 그들은 제3대대를 찢어발기고 있었습니다. 적들을 무너뜨리고 전장을 지배하며 승승장구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자로는 고블린 부대를 이끌었고 릴리스는 그녀만의 매혹적인 기술로 적들을 제압했습니다. 몬스터들을 매혹적인 방법으로 처리한 후 그녀는 다음은 아이크를 노리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한편 사파이어가 아이크에게 먼저 다가가 상황이 잘 해결되고 있다고 알렸습니다. 사실상 패배한 바스티유는 사파이어의 이름을 저주하지만 그림자에서 지켜보던 다로우는 그의 진정한 라이벌은 아이크라고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녀가 그에게 다가가며 아이크와 1대1 대결을 제안함으로써 그에게 속죄할 기회를 주었다. 그가 이긴다면 바스티유는 살 수 있었다. 바스티유는 그 기회를 잡고 아이크를 갈갈이 찢어버리겠다고 맹세했다. 화려한 기술 없이 두 사람은 격돌했고 먼지구름이 일었다. 바스티유는 칼을 휘두르는 동안 아이크는 마법 방패로 버텼지만 바스티유의 힘에 방패의 일부가 금이 가자 그는 더욱 거세게 공격하며 아이크의 운명은 이미 결정되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빈정거리며 아이크가 전쟁에서 승리한 후 죽음으로 보답한 악마 군주를 탓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악마 군주는 그에게 전쟁에서 승리한 후 죽음으로 보답했습니다. 싸움을 끝내기 위해 바스티유는 아이크에게 흑마법을 풀었고 아이크는 언데드 부대를 소멸시키는 또 다른 밝은 마법으로 맞섰습니다. 이번에는 빛이 바스티유의 어둠의 빔을 삼켜 그의 손까지 앗아갔습니다. 싸움을 가까이서 지켜보던 사파이어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언제 백마법을 익혔다는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이상하게도 그녀는 악마 군주가 이것에 전혀 개의치 않는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단두대에서 처형당한 바스티유가 라이벌에게 다시 한번 돌격하는데 그 라이벌은 이제 백마법, 승리의 비밀 무기를 휘두르고 있다. 옛날 젊은 아이크는 시든 꽃을 슬픈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스승인 롬버는 그에게 그날 마법 수업에 참여하라고 권유한다.
뛰어난 재능을 보인 아이크는 그 수업에서 훈련을 계속했고 지옥의 수호자와 함께하는 그의 일상적인 훈련의 일부였다. 나중에 아이크는 시든 꽃을 되살리는 주문이 있는지 묻는다. 늙은 스승은 백마법이 그 방법의 열쇠라고 설명한다. 이크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 마법을 배우고 싶다고 합니다. 하지만 롬버는 이크가 이제 악마가 되었으니 저주에 대해서 알아야지. 그런 흰 마법은 안 된다고 말합니다. 흰 마법은 사랑과 타인에 대한 배려,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사용하면 눈에 띌 테니까요. 악마들은 그런 분위기를 좋아하지 않을 것이고 이크가 그런 마법을 사용하는 걸 알게 된다면 문제가 될 겁니다. 하지만 이크가 굳이 배우겠다고 한다면 비밀로 해야 한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롬베르크는 악마들에게 백색 마법이 어떤 칼보다 무섭다고 말합니다. 그것을 본 아이크는 물러섰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마법사가 된 아이크는 바스티오를 비웃으며 악마 군주가 되겠다는 건 그에게 너무 큰 꿈이라고 말합니다. 바스티오는 부하들이 언데드이든 말든 자신의 권력을 위해 배신도 서슴지 않고 자신의 부하와 여인까지 배신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이크는 그것이 악마의 방식임을 알지만 바로 그 때문에 바스티오를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상관은 자신의 부하들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니까요. 바스티오는 그 말에 짜증을 내며 자신보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보이는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증오심에 불타오른 그는 다시 공격하고 아이크는 할아버지에게 흰 마법을 써야 해서 미안하다고 사과합니다. 왼쪽 발톱이 환하게 빛나며 아이크는 바스티오의 배를 관통하고 빛이 퍼져 바스티오를 삼켜 없애버립니다. 싸움이 끝나자마자 사파이어는 아이크가 롬베르그에게서 그 기술을 배웠는지 묻고 아이크는 그렇다고 말합니다. 초조해진 아이크는 사파이어가 이미 알고 있었다고 지적하며 그래도 자신이 최전선에서 고군분투해야 했다고 말합니다. 사파이어는 그 말을 무마하며 아이크가 결국에는 승리했다고 말하지만 이제 다로는 3대대를 이끌 사람이 없어 공영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사파이어는 아이크에게 지휘권을 넘기며 자신이 떠난다고 알립니다. 릴리스와 피오렌티나는 리더의 승리와 생존을 축하하며 나타나지만 릴리스는 자이룬이 아이크에게 애정을 보이는 것을 질투하며 불타오릅니다. 나중에 사파이어는 다로에게 부사관을 자신의 부대에서 데려간 것에 대해 따집니다. 아이크의 상사로서 그녀는 자신이 그 팀을 지휘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로는 사파이어의 부정적인 반응에 당황했습니다. 그녀가 그 결정이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사파이어의 논리대로라면 다로가 둘 다 위에 있으니 그녀가 최종 결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로우는 아이크를 불러 그의 생각을 듣고 스스로 결정하게 합니다. 다로우와의 면담 후 사파이어는 아이크가 자신이 인간임을 신에게 말한 것에 대해 질책하지만 더욱 화를 냅니다. 저 녀석은 전혀 땀도 안 흘리네. 잠시 전에 아이기 주님께 말씀드렸듯이 사람들이 새로운 아발리아스에 익숙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악마와 인간이 어떻게 함께 살아가야 할지 몰랐지만 그게 서서히 변해서 모든 종족이 하나가 되어 더 큰 이익과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이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죠. 아발리아스에서 가장 어린 사람들조차 예전에 괴물이라고 불렀던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도시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정말 특별해요. 사파이어 밑에서 일한 첫날부터 아이크는 자신의 주요 임무가 인간과 악마가 평화롭게 공존하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가면을 벗고 자신의 행동에 대해 사과하지만 여전히 사파이어에게 배울 것이 많다고 다짐합니다. 그 대신 그는 아발리아스를 두 종족이 평화롭게 공존하는 첫 번째 장소로 만들겠다고 서약합니다. 아이크와 사파이어가 떠난 후 다로우는 창가에 앉아 방금 들은 모든 것을 되새깁니다. 화면이 바뀌며 아이크가 아발리아스를 내려다보는 높은 곳에 서 있습니다. 사티가 다가와 그가 거기서 무엇을 하는지 묻습니다. 아이크는 조사를 해본 결과 토양과 기후를 고려했을 때 노퍽식 농법을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사티는 약간 혼란스러워하며 그게 무슨 뜻인지 묻습니다. 아이크는 논을 쉬게 하지 않고 많은 작물을 재배하는 방법이라고 설명합니다. 사티는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자 아이크는 무한정수물을 먹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사티는 그 말에 좋아하며 아이크는 곧 그들이 인간과 악마가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마을을 만드느라 바쁩니다. 다음 장면에서는 다른 마을을 점령하려는 악마들과
인간 군대가 충돌하는데 인간들이 큰 승리를 거둡니다. 그들의 마을 중 하나를 놓고 싸우는데 인간들이 큰 승리를 거둡니다. 이어서 아이크가 마법으로 들판에 비를 내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는 현재 밀을 재배하고 밭을 쉬게 한 다음 가축 사료용 풀을 재배하기 때문에 밭이 오랫동안 비어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 대신 작물을 돌려짓게 할 것이라고 합니다. 보리, 클로버, 밀, 순물을 번갈아 가며 심을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밭을 이용할 수 있게 될 겁니다. 휴식 기간 없이도 생산적인 들판. 사티는 클로버도 먹을 수 있는지 묻지만 아이크는 클로버는 가축을 위한 것이라고 말한다. 그는 이것이 성공하면 악마도 인간도 결코 굶주리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고 모두들 흥분한다. 나중에 아이크는 자신의 서재에 있고 사티는 그에게 차를 가져온다. 그녀는 그의 새로운 부사령관 직책을 축하하지만 아이크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그저 채워야 할 자리였다고 말한다. 지렌이 초조한 표정으로 뛰어들어오자 아이크는 무슨 일이냐고 묻는다. 지렌은 큰일이 났다고 말하고 사티는 지렌에게 이제 아이크의 새로운 직함을 사용하라고 말합니다. 지렌은 갑자기 아이크의 승진을 떠올리고 제대로 호칭하지 못한 것을 사과하며 아이크가 내리는 어떤 벌이라도 받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이크는 그저 소식을 듣고 싶어 합니다. 지렌은 무슨 일로 왔는지 기억하려 애쓰고 아이크는 왕들의 동맹과 관련된 일일지도 모른다고 추측합니다. 마침내 지렌은 기억해내고 동맹군이 지난밤부터 이동을 시작했다고 설명합니다. 밤이었고 알레스타 점령을 목표로 했던 제2군단은 패배했습니다. 그는 제2군단이 모두 숙련된 사나운 전사들로 구성되어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들이 그렇게 참패할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아이크는 상황 전체가 왕들의 동맹이 개입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고 무지한 하녀는 그것이 무엇인지조차 모릅니다. 아이크는 그것이 인류가 가진 가장 오래된 조약 중 하나이며 마왕의 군대가 단일 국가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강해지면 대륙의 모든 국가들이 힘을 합쳐 함께 쓰러뜨리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지렌은 과거에 연합군이 있었던 적이 있는지 묻고 아이크는 3번 있었다고 확인합니다. 매번 악마 군대는 패배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지렌은 자신의 안전에 대해 걱정하고 아이크는 아발리아스가 이 연합의 다음 목표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합니다. 그는 연합이 중요한 기지인 아르센을 점령했다고 설명합니다. 인간들이 그것을 되찾으려면 먼저 아발리아스 최전선을 공격해야 합니다. 만약 인간들이 그것을 되찾고 싶다면 아발리아스 최전선을 먼저 공격해야 할 것입니다. 아이크는 악마들이 1대1 싸움에서는 인간보다 강할지 몰라도 진정한 어려움은 압도적인 수적 열세와 그들의 협력에 있다고 믿습니다. 그들의 협력적인 움직임에 대항하는 것이죠. 연합군이 아발리아스를 점령하면 그들의 군대는 아르센으로 직진할 것입니다. 수적으로 우세하기 때문에 집중 공격을 가할 것이고 그 결과 아르센을 잃게 될 것입니다. 아이크는 그렇게 되면 그들의 군대는 다우버벅으로 후퇴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합니다. 지렌은 상황이 매우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이크도 동의하며 만약 상황이 그렇게 된다면 인간과 악마가 평화롭게 공존하는 마을을 건설하겠다는 자신의 꿈도 끝나게 될 것이라고 덧붙입니다. 그는 인간의 수적 우세에 맞설 방법은 하나뿐이라며 그것은 바로 총이라고 말합니다. 이어서 장면은 프렌티나가 아이크와 세피로트에게 말하는 모습으로 바뀌는데 연금술을 이용해서 총을 대량 생산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세피로트는 그 이유가 궁금해하며 질문합니다. 그리고 프렌티나가 연금술로 만든 총을 시연합니다. 총은 허약해서 한번 사용하고 나서 부서집니다. 세피로트는 그런 총이 정말 필요한지 의문을 제기하며 마법으로 인간들을 짓눌러 버리는 게 낫다고 제안합니다. 하지만 아이크는 그 정도 규모로 마법을 사용하면 엄청난 파괴를 초래해서 나중에 재건하기 어려워진다고 지적합니다. 그는 동맹과 싸우려면 누구든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무기가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프렌티나는 총 대량 생산이 어렵겠지만 부품을 따로 만들어 조립하면 가능할지도 모른다고 말합니다. 세피로트는 그렇게 작은 부품들을 어떻게 생산할 거냐고 묻고 프렌티나는 드워프들이 도움을 줄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말합니다. 세피로트는 동의하지만 드워프들이 인간들에게 패배하여 이제는 떠돌아다니는 부족이 되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필요한 무기를 만들려면 엄청난 수의 드워프가 필요할 테니
세피로트는 프렌티나에게 그들을 어떻게 모을 거냐고 묻습니다. 프렌티나는 전혀 모르고 아이크가 나서서 이스마우스 왕국에 갇힌 난쟁이 왕을 구출하자고 제안합니다. 이스마우스 감옥에 갇힌 난쟁이 왕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는 인간들이 자신의 백성을 몰살시켰던 때를 회상합니다. 패배 후 인간들은 난쟁이들이 처음부터 그들의 말을 들었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라고 그의 면전에서 비웃었습니다. 왕은 그들이 전쟁에 기술을 사용하는 것을 거부했었습니다. 인간들은 그에게 절박한 상황을 상기시키며 아들을 인질로 잡고 그를 위협했습니다. 그들은 드워프들이 자신의 기술을 이즈마우스 왕국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살아남고 싶다면 말이죠. 다른 선택지가 없었던 드워프들은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왕국을 위해 일한 후 땅 곳곳으로 흩어졌습니다. 왕은 자신의 백성들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궁금해하며 밖에 경비병들이 깊이 잠들어 있는 것을 알아챕니다. 릴리스가 나타나 그의 감옥문을 엽니다. 왕은 악마를 보고 경악하며 그녀가 무엇을 원하는지 묻습니다. 릴리스는 그에게 함께 가자고 하지만 그르는 계속 질문을 해대고 그녀는 짜증이 납니다. 릴리스는 병사들과 지론에게 했던 것처럼 그를 재웁니다. 그리고 지론이 도착합니다. 그는 그녀에게 도대체 왕에게 무슨 짓을 했냐고 묻고 그녀는 그의 끝없는 질문에 지쳤다고 대답합니다. 그녀는 그를 저기서 꺼내야 한다고 말하고 지론은 왕을 들어 올립니다. 그들은 이동하고 지론은 경비병들을 마주치지 않아서 안도하지만 릴리스는 지루해합니다. 지론은 릴리스에게 그들이 눈에 띄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말을 들었다고 상기시킨다. 왕을 옮기는 것을 들키지 말라고 했던 것을 그는 그녀에게 조용히 하고 계속 움직이라고 말한다. 릴리스는 그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아 오늘은 냄새가 난다고 말한다. 이 말에 지론은 화가 나고 그 소음이 경비병들을 불러들인다. 서큐버스인 릴리스는 경비병들의 생명력을 빨아들여 제압한다. 지론은 가능하면 싸움을 피하라고 아이크가 말했었다고 말한다. 릴리스는 그를 무시하고 그는 아이크에게 이 일을 보고하겠다고 말한다. 그때 다른 한 명의 경비병이 지론을 공격하려 하지만 놀랍게도 지론이 그를 제압합니다. 지론은 자신이 방금 아이크의 명령을 어겼다는 것을 깨닫고 릴리스가 말합니다. 자신이 아이크에게 이 일을 말하겠다고. 지론은 릴리스에게 그러지 말라고 애원합니다. 두 사람은 마침내 지하 감옥에서 나오고 여러 명의 병사들이 주변에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병사들은 악마들을 보고 경계태세를 갖춥니다. 지론은 릴리스에게 어떻게든 하라고 말합니다. 릴리스는 그들의 생명력을 빨아들이기 시작하지만 그들을 죽이지는 않습니다. 아이크는 멀리서 소란을 보고 주의를 끌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던 것을 떠올립니다. 릴리스와 지론이 병사들로부터 도망치는 것을 우리는 지켜봅니다. 릴리스는 이미 가득 차서 더 이상 흡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론은 너무 많은 병사들에게 당황하며 연합군이 대부분을 제거했어야 했는데 하고 생각합니다. 그러자 아이크는 마법을 사용하여 병사들이 그들을 쫓는 것을 막고 팀원들에게 문제가 있었는지 묻습니다. 지론은 모든 것이 잘 되었고 왕도 잡았다고 말합니다. 아이크는 그들이 왕을 그렇게 거칠게 다루는 것에 놀랐습니다. 그리고 지론은 왕을 돌려서 깨우려고 합니다. 아이크는 그들이 왕에게 조심해야 한다고 일깨워줍니다. 아발리아스의 한 집에서 난쟁이 왕 군터가 깨어납니다. 그리고 그는 옆에 있는 아이크를 봅니다. 그는 자신이 왜 풀려났는지 묻고 아이크는 총을 보여주며 더 만들 수 있는지 묻습니다. 군터는 그것이 매우 복잡하지만 더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는 악마를 위해 일할 계획은 없습니다. 그는 아이크가 인간들처럼 그들을 이용하려 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는 누구의 노예도 될 생각이 없다고 말합니다. 아이크는 그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이해하지만 그것이 인간과 악마 사이의 평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군터는 아이크의 말을 이해하지 못해서 혼란스러워합니다. 아이크는 그를 따라오라고 하고 인간들이 어떻게 악마들과 그의 도시에서 함께 살고 있는지 보여줍니다. 그는 군터에게 인간과 악마가 함께 살아가기 위해 그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군터는 흥미로운 생각이라고 여기지만 인간들이 드워프들을 착취하고 그들의 나라를 파괴했기 때문에 인간들에게만 이득이 된다면 도와주고 싶지 않습니다. 아이크는 과거의 평화를 되찾을 수 있다면 군터가 도울지 궁금해합니다. 그는 군터가 총기 대량 생산을 돕는다면 악마 군주에게
드워프 왕국을 재건해달라고 부탁하겠다고 약속합니다. 군터는 아이크가 자신을 놀리는 거라고 생각하고 조롱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는 백성 없이 나라를 재건하는 건 의미가 없다고 말하지만 아이크는 진심이며 증명하겠다고 고집합니다. 그러고는 군터를 대장간으로 데려가는데 많은 드워프들이 총을 만들고 있습니다. 군터는 자신이 본 것에 완전히 압도됩니다. 드워프들은 왕이 돌아온 것을 보고 매우 기뻐하고 아들과 감동적인 재회를 합니다. 군터는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이해하려고 애쓰고 그의 아들은 악마들이 나타나 그들에게 설비를 갖춰주었다고 설명합니다. 살 곳을 마련해주고 모두를 다시 하나로 만들었어요. 난쟁이들은 아이크가 약속을 지킨 것에 정말 감사하고 있고 그에 대한 보답으로 자신들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보여주고 싶어해요. 아이크는 다시 한번 귄터에게 자신의 야심찬 계획을 지원할 것인지 묻고 귄터는 도울 것을 약속해요. 두 사람은 악수를 하고 귄터는 아이크에 손이 악마치고는 놀랍도록 따뜻하다고 말해요. 그 후 아이크는 서재로 돌아가고 세이디는 그를 위해 차를 끓이려고 해요. 하지만 아이크는 그녀에게 진정하고 휴식을 취하라고 말합니다. 세이디는 자신을 산만하게 하기 위해 바쁘게 지내는 것을 더 좋아한다고 말합니다. 아이크는 그녀가 할 일을 찾고 있다면 책을 읽을 수도 있다고 제안합니다. 그리고 세이디는 자신이 읽을 수 없다고 인정합니다. 아이크는 읽을 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날 때 가르쳐 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조용한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수쿠부스가 난입하여 그들을 보고 가까이 있는 것을 보고는 하녀에게 다시 아이크를 유혹하려는 것이냐고 묻습니다. 하녀는 차분하게 주인을 돕고 있을 뿐이라고 대답하지만 둘은 그 일로 말다툼을 시작한다. 아이크는 그들을 진정시키려 하고 질에는 문제가 생겼다며 급히 달려온다. 연합국의 군대가 아발리아 밖에 집결해 있는 것을 보게 된다. 한 병사가 장군에게 드워프 왕이 악마들에게 풀려났다고 말하고 장군은 걱정하지 않으며 그 늙은이는 악마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다른 병사가 도착하고 장군은 그에게 묻는다. 아발리아에 현재 얼마나 많은 병력이 주둔하고 있습니까? 병사의 보고에 따르면 현재 500명이지만 모든 여단, 지휘관들이 지원을 위해 오면서 그 수는 늘어날 것입니다. 그러자 장군은 그들의 전체 병력에 대해 질문하고 총 12,000명의 병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그들은 절대 그 정도 병력으로 이 전투에서 패배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 비디오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이 새로운 시리즈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다음 에피소드를 기대해주세요. 구독하시면 더 많은 아논 콘텐츠를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